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도 한 걸음 뛰어보자고요. 자, 매일매일 걸어야 한다. 처음에는 더디지만 하루하루가 쌓여서 뒤로 갈수록 빨라지기 시작하는데, 자, 오늘 나눠드린 그 프린트에서 86조에 보면 의사표시 효력 발생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어려운 파트 아니 굉장히 쉬운 파트인데 의외로 시험 문제가 너무너무 잘 나와요. 물론 작년 30회 때는 나오지 않았지만 또 보세요. 어디가 여기 핵심이냐면 한 군데 별별 쳐야 되는데 88쪽에 보면 4번에 보면 도달주 효과 여기다 별표를 두 개를 쳐놓으세요. 봐보세요. 출제비 중에서 28회, 29회, 30회, 31회 작년 빼놓고는 4년 연속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어려운 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중개업무 볼 때 중개사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 데를 묻는단 말이에요. 어렵다 나오고 쉽다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거기에 핵심인데 다시 앞으로 돌아와 보세요. 86쪽에 과연 사람이 의사표시라면 그 의사표시는 효력 발생 시점이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가? 자, 그걸 얘기하는 건데 법정은 딱 중요한 점 한 조문이에요. 자, 보세요. 제 111조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자, 1항에 상대방 있는 그게 포인트예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만 언제 효력 발생하는가 논하는 것이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효력 발생 시점을 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과연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라 불러요. 사람의 의사표시는 도달 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 항에 그 의사표시자가 의사표시하는 사람 뭐라 부르느냐 법률용어로 표의자라 불러요. 표의자. 자, 1번 한자 용어예요. 한번 써볼게요. 의사표시하는 사람을 항상 표의자라 불러요. 표의자. 그 표의자가 말하는 사람이 그 통지를 발송했어요.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에 사망하거나 또는 제한 능력을 상실했다. 법원으로부터 무슨 선고를 받았어요. 상실하더라도 의사 효력에는 영향 미치지 않는다. 그럼 왜? 의사표시할 당시에는 멀쩡히 살아있었고 의사표시할 당시에는 능력자였다면 의사표시가 발신된 후 상대 도달되기 전에 설사 그 말하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또는 능력 상실하더라도 도달된 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말할 때는 살아있었으니까. 법정은 간단해요. 그런데 이 111조 1항에 우리 민법은 이 도달주의를 대원칙으로 삼는다. 그렇지만 이 도달주의 원칙도 이것이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 법정에서 하나 적는 거예요. 강행 규정이 아니다. 아무런 말이 없을 때만 도달시라는 것이지 달리 정한 특약이 있거나 의사가 있다면 그 특약대로 의사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아무런 말이 없을 때만 도달을 택한 것이지 강행 규정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면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사람의 의사표시는 어떤 의사표시하면 어떤 단계로 이게 전달되나 봐보세요. 이제 법학용어로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의 의사표시는 먼저 표백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표백. 표백주의다리 부르는데 먼저 의사표시를 표백한다 그래요. 다 1번씩 한자 얘기예요. 표백이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완성됐을 때 예를 들면 내가 내용증을 보낸다 칩시다. 그러면 서면 작성이 내용증의 작성이 끝났어요. 이 서면 작성이 끝났을 때를 표백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증의 작성이 끝난 다음에 우체국 가서 등기판 붙이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내용증 보내려면 세 통 갖고 오래. 세 통 갖고 와야 돼. 하나는 대대 도장 찍어서 나에게 주고 하나는 우체국에 보관하고 하나는 사서 보내준다고요. 그럼 우체국가 발신시킨다고요. 발신. 그래서 이제 발신주의라 불러요. 발신된 것이 상대방한테 도달이 된다고요. 등기표 났습니다. 이거 홍아무이 씨 댁이죠? 예, 맞습니다. 본인 계십니까? 안 계시는데요. 본인 가족입니까? 가족한테 등기표 주나요? 안 주나요? 받아본 적이 없어. 동거하는 가족한테도 줘요. 이렇게요. 그러면 우체부 아저씨들이 내용증명 같은 거 등기표만 오면 가져다 주면서 거기다 뭘 적어요. 이렇게요. 본인과의 관계, 가족. 근데 뭘 적을까? 시간을 적어요. 14시 35분. 그때가 도달이에요. 이 도달됐을 때 효력 발생한 도달주를 택했다 그러는 거고 발신만 시켜도
효력 발생한다는 발신주의를 택했다는 거고 도달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이제 뜯어서 읽어본다고 해요. 그 뜯어서 읽어보는 것을 요지라 불러요. 다 1번이 한자예요. 자, 그 요지라는 것은 그 내용을 이해했을 때. 그럼 그럼 네 단계로 전달되는데 아무런 말이 없을 때 우리 민법은 뭘 원칙 삼느냐? 이 도달이요. 도달만 시키면 이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 도달주의를 대원칙 삼아야 이렇게요. 이렇게. 그런데 상대방이 있는 경우 도달주의인데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뭐 유언, 유증, 우리 지난주에 봤어요. 유언, 유증, 소유권, 점유권, 상세 포기, 재단법인, 설팽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발신시키거나 도달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뭐만 하면, 표백만 하면, 의사표시만 완성되면, 유언장 작성만 끝나면 그 유언장을 누구한테 전달하지 않아도 효력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표백 시에 효력 발생한다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같은 것은 누구한테 발신 도달시킬 필요 없기 때문에 의사표시만 완성되면 이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죠? 요건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다만 상대방이 있는 것은 도달시에 발생하는데 이 도달시 효과라는 파트가 여기가 별것도 아닌데 잘 나와요. 바로 펴보세요. 이렇게요. 자, 별표 쳤어요. 도달이라는 게 뭐냐? 자, 도달이라는 게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그 의사를 이해할 수 있는 상태, 그 상태만 만들면 되는 거지 실제 그 사람이 읽어봤냐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요. 그 사람이 읽어봤을 때, 내용력 분에 뜯어 읽어봤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면 요지주의를 택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법은 요지주의는 없어요. 민법에 규정이 없다. 왜 없을까요? 이 요지주의를 택해버리면 너무 주관적이야. 자, 내용 증명 보냈어. 받았어요. 절대 내가 뜯어보지 않아. 그거. 내 뜯어보지 않으면 효력 발생 안 되잖아. 그럼 보는 뭐예요? 안 뜯어보는데. 그건 너무 주관적이야.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실제 읽었느냐 논할 필요 없다는 거니까요. 자, 도달 원칙 택하고 있는데 이 도달주의 원칙은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교재에 없는 얘기예요. 공법 행위에도 적용이 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 왜 이 말을 기억하냐면요. 우리 민법 사법이야, 사법. 우리 일반 개인과 개인끼리의 관계를 규정하는 거지 국가 개인에 관련된 공법 행위는 어디 배우면 공법이라든가 이런 걸 따라가는 거지 민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 어딜 배워도 공법엔 적용이 없다면 다 맞아요. 우리가 배웠던 비진이, 통정, 착오, 사경, 의사표시는 무효화되기도 하고 취소가 되기도 하지만 공법에 적용이 없다. 우리가 오늘 배울 뭐 표현대리니 무슨 뭐 무권대리니 하는 것들은 공법에 적용이 없다. 공법에 조건기한 붙일 수 없다. 우리가 배운 민법 총칙은 공법엔 다 적용이 없다는 맞아요. 근데 유일하게 도달주의 원칙만은 공법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공법형에도 도달주의 원칙은 적용된다. 도달이 돼야지만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에 우리가 민법 배울 때 공법에도 적용받는다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 도달주의 원칙이요. 자, 내가 음주운전했어요. 자, 현장에서 걸렸어. 불어보래. 불어봤더니 내리래. 운전면허 정지 사유 또는 취사유라는 거야. 그냥 그 얘기 듣고 그냥 차를 놓고 택시 타고 들어왔어 일단요. 자, 그 다음 날 그래서 그 현장에서 분명히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운전면허 정지 수치라는 것을 그제 현장 받았어요 이렇게요. 하루 지나서 뭐 또 운전할 일이 생겨서 운전하고 하다가 이제 불신검에 걸렸는데 아니 어저께 현장에서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알코올도 얼마 이상이기 때문에 운전 정지 사유임을 들었을 텐데 왜 운전했느냐? 그럼 잘못하면 뭐가 되는 거야 내가? 무면 운전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 집에 정식적으로 뭐 경찰청에서 어디서 운전면허 정지 사유가 통지가 도달하지 않았어요. 그럼 나는 정상적인 운전이에요? 무면 운전이에요? 나에게 아직 통지가 도달하지 않았다면 효력 발생이 안 된 거잖아요. 공법 행위에도 도달주의 원칙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도달이라는 것은 객관적 상태만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 실제 읽었느냐 논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들이 몇 가지 나오지 별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동거하는 가족에게 전달해도 도달이다, 도달이 아니다. 도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기평 같은 거 보면 그 가족한테 전달시키는 순간 시간 딱 꼭 적어요. 그 시간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 이렇게요. 그러면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동료에게 전달돼도 도달이에요. 이때 효력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팩스로 의사표시할 수 있잖아요. 팩스. 자, 팩스밀로 같은 거로 의사표시하면 모든 팩스에는 뭐가 나옵니까? 시간이 적혀 있어요. 그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뜯어서 읽어봤냐 논할 필요 없는 거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객관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객관적으로만. 그런데 자, 이제 판례를 몇 가지 보는 거야. 별것도 아니에요 여기요. 일반 우편 이게 다 판례들이에요. 일반 우편으로 보냈는데 나에게 반송되지 않았어. 우리가 완전 수친이 불명하거나 주소가 불명 반송되잖아. 일반 우편 보냈는데 나에게 반송되지 않았더라도 도달로 본다? 볼 수 없다. 이 도달이 안 되면 효력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판례는요. 일반 우편은 특별한 사정이 없었더라도 나에게 반송되지 않았더라도 도달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등기우편이요. 등기우편을 보냈는데 나에게 반송되지 않았어. 자, 등기우편에 보냈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도달로 본다? 보지 않는다. 본다는 거. 그러면 중요한 의사표시할 때는 뭐로 해야 돼? 이거로 해야 돼. 이거 보내봤자 나에게 반송되지 않아도 도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판례들은 의사표시 효력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국가기관이 교과서에 없는 얘기예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죠.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일간신문이라든가요. 일간신문 또는 관보라는 게 있어. 관보를 통해서 공고한 것은 그 국민에게 시민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달로 본다? 볼 수 없다. 그럴 것 같죠. 그래서 틀린 거야. 판례 도달로 볼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뭐 서울신문이나 신문이 있었어. 거기 맨날 공고가 나왔어. 지금 공고가 다 없어졌어요. 내용 뭐해? 판례가 도달로 볼 수 없다는데. 다 개별 통보야, 개별 통보. 아, 신문에 공고 내거나 관보에 붙여버리면 형식적인 거지. 그거 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도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지자체든가 국가가 일간신문에 공고 내지 않아요. 네, 판례가 도달로 볼 수 없다. 볼 수 없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번 때는 별것도 아니에요. 이렇게요. 도달의 입증 책임은 쌈이 났어요. 분명히 도달시켰다. 난 받은 적 없다. 쌈이 났다면 도달 입증 책임 누가 진다? 표의자가 진다. 말하면서 표의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다 불도달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 사회생활 할 때. 해보세요. 어느 날 세무서에서 통지서가 왔어. 너는 언제까지 세금을 내라 그랬는데 내지 않아서 가산세가 붙었어요. 가산세 10% 붙어서 또 언제가 내지 않으면 또 가산세 붙는다는 거야. 난 세금 내라는 통지를 받은 적이 없어요, 내가. 그래서 가산세 내라는 그 통지서 받고 내가 갔어, 내가 담당 세무서에서 가서. 아, 내가 세금 내라는 통지 받은 적이 없는데 무슨 가산세냐? 뭐 이거 장부 찾아보더니 제 장부에 분명히 몇 월 며칠 보냈다고 돼 있다는 거야. 난 받은 적이 없어. 쌈 나면 도달 입증이 누가 지는 거야? 세무서가 지는 거야, 세무서가. 세무서가 입증하지 못하면 다 불도달이기 때문에 가산금 낸다.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도 그런 중요한 거 보낼 때는 꼭 등기표를 보내야 되니까. 도달 입증 책임은 무조건 표의자가 진다. 그럼 만약에 제대로 보냈는데 불착됐어, 불착. 들어가지 않은 거야. 또 연착됐어, 연착. 뭐 대한민국에서 뭐 우편 보내면 늦어도 3박 4일 안에 들어갔는데 한 열흘 만에 들어간 거야. 그럼 불착되거나 연착의 불이익은 누가 진다? 다 표의자가 지는 거야, 표의자가 짓는다. 자, 이게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데가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뭐 이렇게 뭐 우리가 법대학생은 논리 따지고 막 가불병 따지는 건 옛날 얘기 아니잖아요. 이런 정도 상식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효과가 있어요. 요새 또 보충한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조금씩 더 적어두세요. 다 판례들이니까. 물론 여기 또 중요한 판례 또 있어요. 최근에 나온 판례들. 이런 데를 물으면 판례가 정답이 되지 교과서에 있는 이 몇 개 가지고는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시험이라는 게 아주 간단한 파트야. 이 교과서 읽어보면 별 내용도 없어. 쉬워. 그런데 시험이 나오면 더 어려운 거야. 왜? 쉬운 데서 나오면 교과서에 없는 판례들이 더 들어가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내용이 간단한데 선생님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교재 내용보다 좀 더 세밀하게 노력을 하고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야. 뭐 개혁의 문건들이 어떻고 표현들이 어떻고 막 교과서 8페이지, 9페이지씩 나가. 근데 시험이 나오면요. 복잡한 부분에 시험이 나오면 1번 더 복잡하고 어렵게 낸다. 복잡한 부분은 더 간단 명료하고 간결하게 낸다. 2번이야.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이 얘기해요. 선생님 별표를 3개, 2개 쳐주는데 교과서 페이지가 막 굉장히 길어. 너무 복잡한 부분은 간결화시킬 줄 알아야 되고 너무 간단한 부분이지만 시험에 나온다면 별표 2개 쳐주는데 별로 내용이 없어. 그런데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되는 거 항상요. 자, 또 판례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례, 이런 판례들은 사회생 할 때. 자, 요즘 우편 보내면 보통 뭐 아파트 같은 데 이렇게 경비실에서, 경비가 있죠? 경비실에서 우편 받아서 우편함에다가, 경비가 우편함에다가 투입을 했단 말이에요. 아파트 경비 받아서. 우리 아파트 1층에 가면 현관문 열리면 뭐가 있냐, 이게? 우편함이 이렇게 있잖아. 101호부터 쭉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다 넣은 거야. 그런데 나는 받은 적이 없어. 그럼 아파트 경비가 받아서 우편함에 투입된 것은 상대방의 의사가 도달된 거로 본다? 볼 수 없다. 도달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볼 수 없을까요? 애들이 끈에다 딱지 접어요. 애들이 끈에다가 비행기 접어. 그건 도달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얘기했어요. 국가기관이 지자체가 일관심에 공고한 건 도달을 볼 수 없다. 아파트 경비원이 받아서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한 건 도달로 볼 수 없다. 동거하는 가족이나 같은 사람의 근무한 층을 전달한 건 도달로 본다. 이런 얘기들이 중요해. 이게 무슨 뭐 논리 문제가 아니잖아. 간단하지만 그 얘기 4번 밑에 적으셔야 돼. 자, 그런 다음에 3번 읽어드릴게요. 교재 88쪽이에요. 맨 밑 3번에. 발신 후에 사정 변화. 의사표시자가 아까 법조문이에요. 의사표시자가 88쪽 맨 밑에요. 말하는 사람이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도달된 의표 효력에는 영향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말할 때만 살아있었고 말할 때만 능력이 있었다면 전혀 관계 없는 것이다. 아무 얘기도 아니에요. 자, 여기가 별것도 아니지만 3번이요. 도달지 원칙이라는 거 3번 있어요. 오른쪽에 왼쪽에 그 3번, 4번만 읽어보면 돼.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최근에 5번 보시면서 4번 나왔다. 작년 빼놓고는. 넘겨보세요. 이런데 왜 조금씩 더 시간을 투자하는 거냐면 다시 안 하려고 다음에 오면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거기 보면 이제 5번에 보면 한 페이지 넘겼어요. 의사표시에 공시송달이라는 거 있어요. 공시송달. 이런 제도는 여러분들 사회생활 때 잘 알아야 되는 거야. 사실은 공시송달 제도. 뭐라 되는데 읽읍시다. 법조문 113조에 의사표시에 공시송달. 표의자가 말하는 사람이 자기의 과실 없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잘못 없이 상대방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거나 또 상대 알더라도 상대방의 소재지, 주소지를 알지 못할 때 그때 하는 의사표, 어떻게 의사표예요? 그때는 공시송달로 의사표시하는 거예요. 나의 과실 없이 상대방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주소지, 거소지를 모를 때 의사표 방법이 바로 공시송달 의사표시인데 이거 많이 봤나요? 못 봤나요? 분묘 2장 공시송달. 오늘 보면 조그맣게 나오는 이 신문 같은 나오는 게 있어요. 자, 내가 임야 5,000평을 강원도 홍천에다가 한 7, 8년 전에 사놨어. 내가 사는 아침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어느 날 7, 8년 만에 근처 갔다가 야, 한번 가보자. 내비 찍고 한번 가봤어.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기절할 뻔했어. 왜요? 내가 사는 땅에 한복판에 무덤이 딱 써져 있는 거야. 뭐 산소가. 남의 산소 썼는데 이거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뭐 분묘기지권이 어떻고 복잡한 문제 생기잖아. 빨리 이장하라. 파내라. 이걸 해야 되는데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럼 마을 이장한테 물어봤더니 누군지 모른대. 그냥 뭐 당연히 땅 산 사람이 쓰는 줄 알았지. 산소 쓸 때 마을 이장한테 신고하고 쓰는 거 아니래. 알지 못하는데. 면사무소 쫓아갔더니 전혀 알지 못하는데. 의사표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들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에 가서 분묘이장 공시송달. 우리 소재지에 있는 산소는 언제까지 이장하지 않으면 모든 권리가 없어져 있습니다.
공동달 신청하는 거야. 신청하면 그거 받아주면요. 그 법원에서 그걸 받아주면 이 게시판에다가 공고를 내요. 분비정 공시송달 또는 사안이 중대하다 봐 판사가. 아 이거는 그냥 법원 게시판에 공고할 일이 아니라 일간신문에 광고를 내야 된대. 사안이 중대하다 그러면 법원에서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요. 그러면 이거 돈 받아 안 받아요? 받아와요. 일간신문에 내야 되기 때문에 공고비 50만 원 내라. 응? 내면 공고를 내. 그럼 공고 낸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상대방한테 내 의사표시를 뭐 한 거로? 도달된 것으로 뭐 한다? 본다. 본다는 간주야, 간주. 본다 그러면 끝난 거야. 응? 어떤 이유도 못 붙였냐. 무조건 14일만 지나면 전 도달표기 때문에 그 상대가 모든 권리를 잃어버리는 거야. 또는 우리가 어음수표 같은 거 분실됐을 때 어음수표, 분실, 공시송달. 무슨 번호를 적어요. 우리 말미에 기재하신 어음수표를 소지하신 분은 언제까지 연락하지 않으면 모든 권리가 없어집니다. 분시송달.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리 이렇게. 14일 이전에 도달 본다. 그럼 만약에 산소 얘기해 봅시다. 자, 내 땅에 산소 써놨어. 그래서 내가 공시송달 신청했어. 응? 우리 소재지에 있는 산소는 언제까지 연락이 없어요. 모든 권리가 더 없어진다. 그리 알아라. 14일이 지났어. 나타나요? 안 나타났어. 그러면 상대방은 전 모든 권리가 없으면 본다 그랬잖아요. 도달파를. 그럼 어떻게 돼? 그 다음에 1번 포크레인 부른다. 일단 파낸다. 완전 강제집행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공시송달 14일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으면 그 공시송달 신청한 문서를 갖고 와서 법원에 그 담당처럼 쫓아가서 14일이 지나도록 나타났으니까 상대방 모든 권리가 없었다는 재권 판결이라는 게 있어. 이런 절차를 꼭 밟아야 되는 거야. 아니 이게 시험에 나오잖아요. 재권 판결. 상대 모든 거 없었다는 것을 하나 내려달라.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재권 판결이 떨어져. 그럼 그걸 갖고 어디 가야 돼? 집행관한테 가야 돼. 바로 판사가 모든 권리가 없었다 얘기하는 산소 파내야 된다. 집행관한테 가서 집행해달라. 그럼 그 집행해달라면 거기서 뭐라 그래요? 일단 관공서에 신고를 하래. 뭐 예를 들면 지자체에 신고를 하래. 파내서 버릴 수가 없잖아. 막 파냈어? 파서 어떻게? 1번 버린다 그냥. 길거리 버린다. 파면 또 그걸 갖고 남의 산소잖아. 언제가 나타날 거 아니야. 그럼 그걸 갖고 화장터 가서 화장을 해야 돼. 화장한 다음에 그 유골을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 걔 나타나서 우리 아버지 어디 갔냐는 것도 우리 아버지 어디 갔냐면 꼭 시비 걸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화장해서 그걸 광고 다 신고를 해야 돼. 유골함에다 보관해. 그러다 그걸 우리 집에다 둘 수는 없잖아. 이 골치 아픈 거야 생각보다. 그런 걸 다 밟아야 돼. 다시 그거를 화장한 다음에 유골에 넣어서 보관을 시켜야 돼. 어디다 보관을 언제 나타나겠지. 나타나 그러면 야 찾아가. 저기 보관해놨어. 보관비 내고 찾아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굉장히 생각보다 복잡해.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이런 일 많아요. 아 임차인이 내가 조그만 상가 주인인데 임차인이 문장으로 그냥 잠적해버렸어. 월세 밀린 건 둘째치고 얘를 내보내야지 임차를 드릴 거 아니야. 연락도 없고 월세는 밀린 지 뭐 8개월 7개월 되고 다른 사람 임차 들어온다는데 연락이 안 되잖아. 임대차가 해지하려고 그래. 너 이기차임 연체돼 오늘 거 해지한다. 의사표시 할 수가 있어야지. 어떻게 해야 돼요? 공시송달. 판사님 제 잘못 없이 임차 주소지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월세 6개월 7개월 밀렸지만 해지한다 의사표시를 하겠습니다. 공시송달 해지한다. 공고 10달 지나 나타나지 않으면 모든 걸 없어진 거죠? 그럼 또 재권 판결을 받아.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거? 1번 애들아 문을 따라 일단. 그건 임의로 문 따들으면 큰일 나는 거야. 걔가 문 따들었더니 다이아 반지 2개가 없어졌다는 거야. 2개가. 책상도 다이아 반지 2개가 있었대.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거.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 다시 법원 집행관한테 집행해달라. 집행을 신청해. 물론 집행비 내야 돼. 집행비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생각보다 그 법원에 그 집행한 사람들 나오면 아파트 경매 받았는데 안 나가 이 사람이. 나 경락자야. 대학력도 없으면서 안 나가. 그럼 끌어내야 될 거 아니야.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말로 안 되면요. 그럼 집행비 받아요. 뭐 평당 얼마씩 받는데 보통 몰라요. 지역마다는 다르긴 한데 서울 같은 경우는 한 30평짜리 아파트 집행하려면 한 500씩 들어요. 한 번 나면 500씩 줘야 돼 걔들. 한 명 안 나와요. 보면 뭐 갖고 와요? 사다리 차 갖고 와야죠. 벤치 드라이버 갖고 와요. 뜯어내야 되니까 문자. 장롱 드러내야 될 거 아니야. 사람 한두 명 갖고 드러낼 수 있겠어요? 한 10명씩 와.
드러내. 그 집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집행하되 집행해달라 그러면 걔들이 현장에 와. 그래서 문 뜯어. 다 사진 가장 찍어서 거기 있는 물건 싹 빼내는 거야. 내가 빼내면 도둑놈이야. 큰일 나는 거야 이거. 내가 빼내면 남의 거. 응? 빼내. 집행해. 어때? 그거 어떻게 그런다면 책상 뭐 다 빼낸 다음에 1번 길거리에다가 버린다 그냥. 다물어줘야 돼. 그러면 잘못하면. 빼내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창고에다 보관을 시켜놔야 돼. 언제가 나타난 인간이. 가 찾아가. 보관용이니까 찾아가. 그렇게 정책 절차 밟아야지 세입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뭐 공시성당 된다면 그냥 임의로 막 짐 드러내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다이아 반지 2개 없어졌다. 금덩어리 3개 없어졌대. 어디 책임질라 그래요. 생각보다 이렇게 집행하는 거야. 이게 공시성달. 그런데 여기서 그것은 없지만 이 제공시성달이라는 게요. 제공시성달. 한 번만 안 뜨거워요. 그래서 이 제공시성달이 뭐냐면 판사가 처음부터 결정해. 이건 사안이 중대. 산소 옮기는 건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2번 공고를 내야 된다. 한 번 공시성을 낸 다음에 14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내야 된다. 신문에 2번 내겠다는 거야. 그냥 공고비를 2번 달라. 그럼 언젠가 공도 안 된다. 14일이 지나면 돈을 보는 거야. 바로 내잖아. 또 한 달쯤 지났다 재공시성달 또 내야 이렇게요. 보통 분묘지한 공시성달 2번 내야 이렇게요. 재공시성달은 언제 도달로 보느냐 그러면 2길 그 다음 날 2길에 도달로 본다. 그게 있고 또 외국에다 하는 공시성달 있어요. 외국에다 공시성달. 외국에다 공시성달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이거 이용할까요? 자, 할아버지 명의로 임야가 있었어요. 임야가 2,000평이 이번에 뭐 도로가 난다, 산업단지 조성된다, 뭐 수용이 됐어. 그럼 그 수용 보상을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 물론. 누가 하죠? 차손이 가져야 되나? 우리 아버지 형제가.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셨어. 근데 할아버지는 고모랑 남매를 뒀는데 고모는 40년 전에 미국 이민 가서 돌아가셨어. 연락도 안 돼. 그렇지만 누가 상속이냐? 그 미국 간 이민과 고모의 그 자손들이 나랑 상속인이잖아. 법으로 따지면. 연락 안 하고 지난 40년 됐어요. LA에 사는지 샌프란시스코 사는지 어디 사는지도 몰라.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보상을 받아올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공시성달. 신청해야 돼요. 응? 주소를 알 수 없잖아. 그럼 여기다가 공시성달 신청하면 이거는 외국 대사관에다가 공고를 내요. 대사관. 또 영사관. 그 미국에 있는 영사관. 이런 데 공고 내요. 공고 내는 날부터 이거 2개월이 지나면 그달로 본다. 이 양 나온 김에 정확히 보자고요. 근데 법원에서 생각보다 일단 일반적 공시성달 며칠? 14일. 재공시성달 며칠? 2개월 다음 날. 외국에다 공시성달 얼마? 2개월이 지나면 도달로 추정한다예요? 본다예요? 본다. 본다는 무서운 거야. 본다는. 우리 민법 배울 때 무서운 말이 3마디가 있어.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뭐뭐로? 본다. 그럼 끝났어. 어떤 이유를 대서도 어떤 반대 증거가 나와도 결과를 뒤집어 주지 않아. 간주라 부르는 거야. 굉장히 무서운 거야. 추정한다는 것은 일단 그리 보지만 반대 증거는 뒤집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추정한다는 임의 규정이고 본다는 것은 강행 규정이 되는 거예요. 도달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본다란 말이 무섭고 민법 배울 때 본다 여기 도달로 본다. 또 무서운 말이 뭐 있을까요? 아직 다 안 배웠지만 제일 무서운 말이 또 신이치가 인간의 신이치. 이 말만 나오면요 다 뒤집어지는 거야 완전. 되는 것도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것도 되는 거. 신이치 위반하면 안 되는 것도 되는 거고 되는 것도 다 뒤집을 수 있어요. 신이치 위반. 신이치란 말이 무서워요. 세 번째 무서운 말은요. 사회 통념에 따른다. 나 이 말처럼 무서운 게 없어. 사회 통념을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민법 볼 때 본다, 신이칙, 그 다음에 사회 통념. 이 3마디는 참 애매한 말이에요. 무섭기도 하고. 자, 요거 간단히. 그 다음에 6번 얘기 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놓는 거. 근데 이 법원에서 공시성달을 잘 받아줄까요? 잘 안 받아줄까요? 잘 안 받아줘요. 거의 잘 안 받아줘. 이론적으로는 나의 잘못 없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거나 주소지를 모를 때는 공시성을 통해 의사표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실제는 잘 안 받아줘요. 이거 악용하는 경우가 많거든. 나 사실 미국 고모네 사촌들, 고종사촌들 알아. 어디 사는지. 걔들 근데 얘기하면 달라 그럴 거 아니야. 4분의, 뭐 2분의 1 달라 그럴 거 아니야. 아, 대사관에 공시성을 내버리면 애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나 세입자 어디 있는지 알아, 사실은. 근데 이놈이 안 나가거든. 그럼 소송해야 되잖아, 명도소송. 에이, 공소장 신청하다. 이렇게 악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각 잘 안 받아줘. 분묘의장 공시성달도 잘 안 받아줘요, 관해서. 그 여러 가지 서류를 많이 내라 그래, 이렇게.
생각보다 공시송달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는 없어요. 복잡해 생각보다. 그래서 정말 공시송달이 생기면 정말 법무사 통해야 돼. 내가 개인 쓰려면 몇 번 법원 가서 뭐 써라 뭐 써라 서류 보완하라 뭐 하라 아주 복잡해 이게 생각보다. 악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다. 6번 볼까요?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 이게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이런 부분이 더 재밌지 않나요? 그래 이런 데를 내야 된다는 거야 나는. 우리가 무슨 법대 학생이야? 중경모 볼 때 필요한 지식을 우리가 습득하려고 그러는 거지 뭐 가물병 논리 따지는 게 아니야. 그런 걸 너무 많이 내는 그 출제위원들은 뭔가 좀 핀트가 어긋나는 양. 동네 바보용이야. 우리가 이게 뭐 법대 학생들이야. 중경모 볼 때 이런 정도 지식이 있어야지 공시송달도 이용하고 도달이 대져야 되는 건데 일반표는 도달을 볼 수가 없다는 거구나. 지자체가 공고 내는 것은 도달을 보지 않기 때문에 효력 발생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거지. 우리한테 무슨 뭐 비진이가 어떠 이걸 왜 묻고 있어 지금. 중경 볼 때 와서 누가 술 먹고 농담 삼아 거짓말로 증명한다 얘기하나? 그래서 사실은 참 웃기는 거야 포인트가 보면. 근데 최근은 어쨌든 너무 이론적인 파트보다는 실질적인 파트로 많이 옮겨가고 있어요. 출제 경향이.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자, 법전 1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할게요. 110이죠. 제한 능력자에 대한 의사 효력. 의사표시에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을 때에는 받을 때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자는 의사표시자가 누구야? 말한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자 밑줄 대항할 수 없다. 받는 사람이 제한 능력자일 때는 표의자는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리가 민법 조문 읽다 보면 무슨 말이 잘 나와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미치겠어. 이게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전라도 말로 하면 거시기야 거시기. 아무튼 다 붙여 그냥.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나 법정 대리인이 그 미성년자 부모가 도달 안 때는 그때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을 그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문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이 잘 나오는데 상황에 따라 달라 이게 막 그때 해설 잘해야 돼. 자, 얘기는 간단해. 그러면 의사 수령 능력이란 말이 뭐냐? 이 수령 능력은 쉽게 얘기해서 타인의 의사를 이해할 능력. 이걸 의사표 수령 능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하면 의사 수용 능력이란 말이 뭐예요? 이게 쉬운 말로 하면 말귀를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 말귀 못 알아듣는 애는 수용 능력이 없다 그러는 거야. 말귀 알아들으면 수용 능력이 있다 부르는 거야. 사람이 말귀를 알아듣냐 못 알아듣냐. 근데 의사 수용 능력은 뭐랑 같은 능력이냐. 행위 능력과 같은 단계 능력이에요. 행위 능력자는 수용 능력자야. 뒤집어야 하면 행위 능력 없는 제한 능력자. 장래 누가 있어요? 만 19세 안 된 미성년자. 법원으로부터 성형에 선고받은 사람들. 얘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나 보는 거야. 근데 표의자가 의사표시했는데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일 때는 의사표시하더라도 그 도달을 대항하지 못한다. 자, 내가 김 사장이라는 사람과 거래하다가 연락이 끊겼어. 지금 물품 때문에 받아야 되고 이 대리점 계약 다 해지해야 돼. 더 이상 물품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의사표 해야 되는데 전혀 의사표 할 수가 없는 거야. 핸드폰도 맨날 꺼져 있고 사무실은 잠겨져 있고 근데 해지하는 의사표시도 없이 내가 일방적으로 물품을 중단하거나 거래 해지해버리면 잘못하면 내가 덤태에 쓰게 생겼어. 분명 의사표 해야 된단 말이야. 몇일 프로 너의 모든 계약을 해지한다. 이거 해야 되는데 의사표시 없이 효력 발생 안 되잖아요. 의사표시 할 방법이 없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집 전화번호 알아냈어. 핸드폰 번호, 집 전화번호 이거라는 거야. 그 집에 몇 번 전화해도 누가 전화를 받아요? 김아무의 사장 댁이죠? 예, 맞습니다. 계신가요? 안 계십니다. 언제 들어오시나요? 막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한대. 전화 받는 분 누구십니까? 예, 그 우리 아버님인데, 자제분이시군요. 그럼 뭐부터 물어봐야 돼? 너 몇 살이니? 이거부터 물어봐야 돼. 몇 살이니? 그랬더니 19살이래요. 생일 넘었니? 안 넘었대. 그럼 끊어. 더 할 얘기 없어요. 왜? 받은 사람이 미성년자일 때 도달을 주장할 수 없잖아. 하나만한 얘기하는 거야. 네 아버지 들어오면 전해라. 이거 소용없어.
생일 물어봤어. 응? 언제니 생일이? 19살이야 마침. 그거 왜 묻냐 기분 나쁘게. 어른이 물을 땐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싸가지야. 빨리 너 생일 지났어 안 지났어? 안 지났대. 그러면 끊고 지났더는 지금 잘 들어. 동거하는 가족에 전달해도 도달이니까. 응? 그리고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대항하지 못한단 말이 뭐예요? 받은 사람 미성년자야. 미성년자한테 의사표할 때는 그 의사표에 도달을 대항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한데 대항하지 못한단 말은요. 나는 도달을 추정할 수 없지만 미성년자 측에서 도달을 추정하는 것은 무방한 거. 이게 대항하지 못한단 말이잖아. 고등학생이래 말했어. 네 아버지 3일 내에 연락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한다. 전해라. 그랬더니 거기서 나중에 그래. 야, 네가 3일 전에 우리 아들한테 이리 하면 이렇게 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느냐. 거기는 추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받은 사람 미성년, 제한능력자한테는 나는 도달을 추정할 수 없지만 제한능력자 측에서는 도달을 추정할 수 있다. 그 얘기 지금. 그러나 법정대의 부모가 안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알았다는 건 내가 입증해야 되는데 쉬운 일은 아니죠. 어쨌든 수령론이 그런 뜻이에요. 예.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보면 한 번만 얘기하면 돼요. 다시는 얘기 안 하려고 한 거예요. 다음번에 오면 도달적 효과 정도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대리. 대리는 세 문제 나와요. 물론 작년에 이미 작년이 돼버렸어요. 며칠 지나서 작년이 돼버렸는데 세 문제 나와요. 세 문제 나오는데 정확히 제가 세 문제 정확히 맞췄지. 여기만 하자. 여기 이상이 나와버리면 그냥 대충 찍는 거야. 대충. 자, 별표가 세 개짜리가 네 군데 있어요. 이 중에서 거기 나와요. 자,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최근 5년간 출제 비중 범위와 제한. 별표 세 개. 제가 이따 다 체크해 드릴 거예요. 대리권에서 여기가 나오고 대리행에서는 현명주의. 이따 다 찾아서 별표 쳐야 돼요. 별표 2개. 그 다음에 복대리. 당연히 올해도 나왔죠. 복대리. 어렵지 않아도 복대리가 너무너무 잘 나와요. 복대리. 네 번째는 표현대리야. 별표 3개. 다섯 번째 계약의 무권대리야. 교과서가 대리 파트는 교과서가 거의 30페이지 된단 말이에요. 논점도 많고 판례도 많고 사례도 많아. 이 모든 걸 샅샅이 하려면 이거 3시간 하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제 어려워요. 계약의 무권대리. 여기 하이라이트인데 계약의 무권대리는 별표 3개가 아니라 별표 5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어렵지만. 그러면 세 문제 나오든 두 문제 나오든 보통 세 문제 나오는데 두 문제도 나와요. 가끔가다. 이건 고정이에요. 고정. 나머지가 이제 올해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나왔다. 그런데 이 중에서 표현대리는 너무 양이 많고 어려워요. 단일 파트로 우리가 중요한 민법 배울 때 가장 양이 많고 가장 어려운 파트가 표현대리예요. 우리 교과서도 8페이지에 걸쳐서 서술돼 있어요. 8페이지에 걸쳐서. 이 다음에 교재 받으시면 굉장히 어려워. 어려운데 이걸 자세히 설명하려면요. 표현대리 하나만 갖고 2시간이 모자랄 정도야. 다 거기 판례들 정리하고 뭐 하려면요. 그래서 요것만은 제가 심화해서 강의해요. 물론 표현대가 뭐라는 거 125조, 126조, 126조 뭐라는 것은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걸쳐서 개념은 잡아줘요. 근데 거기 관련된 판례들 뭐 시험에 나올 만한 그 어려운 지문들은 심화해 정리해요. 표현대리 문제 좀 어렵게 나오면 우리는 거의 90점짜리 문제야. 전 맞추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요 중심을 볼 거예요. 볼 건데 자 봅시다. 대리제도.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민법 총칙, 물권, 계약법, 민사특법 중에서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가 어디다? 민법 총칙. 이거 제일 어려워요. 민법 총칙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짜증내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대리 파트야. 워낙 양이 많고 워낙 많은 사례가 있고 복잡하거든요. 판례가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민법 전 공부할 때 단일 파트로서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대리 파트다. 가장 어려워하셔요. 여기를. 양이 많기 때문에. 자, 대리 한번 볼까요? 대리. 자, 세 문제 나오는데 자, 대리는 법적으로 따지면
114조부터 136조까지 23개 법조문을 두고 있어요. 양이 많은가 안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은 거야. 우리 103조 반사질서 그거 배우는데 50분 걸렸어요. 104조 폭리행위 30분 걸렸어요. 107조 비진이, 108조 통정, 109조 착오, 110조 사기강박. 이 네 법좀 배우는데 3시간 걸렸어. 그러면 법주문 6개 보는데 4-5시간 걸렸는데 법주문을 23개를 자세히 보려면요. 시간 엄청 걸리는 거야. 그래서 대리에서 몇 문제가 나오냐에 따라서 양을 조절하는 거야, 선생은요. 자, 우리 시험 말고 이 주택관리사 시험이라는 시험이죠. 주택관리사. 이 아파트 관리소장 되는 시험이요. 그 주택관리 시험에서는 이 대리 파트가 5문제, 6문제 나와요. 우리보다 2배 이상 나와. 그럼 그들은 공부를 가르칠 때 우리 2배 이상 시간을 강의를 해주겠지. 그러니까 출제 비중에 맞춰서 강의 시간 쓰는 거지. 끝까지 알자는 게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3문제 나오면 6문제 나올 때 보여 절반으로 줄여야지 강의 시간을. 요 중심으로 볼 거예요, 이렇게요. 자, 대리란 말 많이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많이 들어요. 언제요? 대리 불러. 왜 그러잖아. 대리 불러. 그 대리 맞아요? 대리기사 부르래. 대리 아니에요. 잘못 쓰는 거야. 대리는 스스로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거야. 본인 의사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 스스로 의사결정하는 거야. 근데 그 운전기사 부르면요. 무슨 운전기사가 자기 스스로 결정, 내가 가자는 데로 가는 거지. 사자 불러래요. 사자기사 불러, 사자. 의사결정 능력 없이 본인 의사결정한 것을 단순히 도와주는 사람은 사자라 부르는 거야. 사자. 우리가 술 먹으면 기사 부르잖아요. 근데 사람들 대리라 불러. 대리가 아니라 사자 불러래. 사자. 그게 심부름꾼이야. 우리가 대리인이 돼버리면요. 대리는 본인의 지시에 쫓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리인 스스로 결정하는 거야. 보세요. 내 소송할 일이 생겼어. 변호사 상담했어. 예, 소송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비는 얼마라는 거야. 좋습니다. 내가 맡기겠습니다. 변호사님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2장을 내놔요. 그 사람이. 위임장 하나랑 위임장에 이 소송 대리권을 준단 말이에요. 변호사 누구는 나를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손을 취할 수도 있다. 이거 더 찍으래. 변호사 나의 소송 대리인이야. 소송 대리인 변호사가 내 지시 쫓는 사람 아니에요. 변호사 스스로 의사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소송 이기기 위해 스스로 결정하는 거지 본인의 지시 쫓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대리인이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사자 불러 그러세요. 대리기사 아니에요, 그분. 자, 봅시다. 농담했는데 썰렁한가 봐. 반응이 없어. 민망해. 보세요. 대리란. 자, 의 보세요, 의. 대리란. 타인이. 내가 아닌 타인이. 이 타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대리인이라 불러, 대리인이. 타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나가서 행위는 누가 하는 거냐? 대리인이. 계약서 누가 써요? 대리인이 써. 대리인이 쓰지만 대리인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본인을 대신하여. 이 본인을 대신한다는 말을 본인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고요. 행위는 대리인이 하지만 대리인을 위해서 하는 것 본인을 위하여. 또는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서는 대리인 쓰지만 누구 이름을 쓰는 거예요? 본인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대리인 이름을 쓰는 거 아니에요. 행위는 지가 할지언정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을 대신하여. 본인을 위하여. 또 본인을 현명하여. 같은 말이야 지금 현명하여. 법률용어야. 본인 현명하여. 같은 말이에요. 현명하여. 대리 나가서 상대방한테 본인을 대신해서 의사표시 하거나. 이 하거나라는 얘기를 뭐라 보니 보세요. 본인을 대신해서 대리 나가서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해주는 거야. 그것을 우리가 능동대리 한다. 능동대리. 본인 대신 적극적으로 의사표시하는 거야. 능동대리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하거나 수령함으로써. 자, 홍남시 때 의사표시가 나타나세요. 당신 누구십니까? 예, 대리인입니다. 내가 대신 받아줄게요. 상대방이 보냈다는 것을 대리인 대신 나한테 받아주는 거. 저기 중도금 잔금 나한테 치르세요. 대기 누구신데? 예, 이 매도인의 대리인입니다. 이렇게 본인한테 주는 걸 대리인 대신 받아주는 것을 수동대리 한다 그래요. 능동대리, 수동대리.
의사가 하거나 수령함으로써 모든 효과가, 범위 효과가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기속시키는 제도를 우리는 대리라 부른다. 그러면 나가서 행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하지만 모든 효과 누가 받는 거예요? 본인이 받는 거예요. 직접 본인의 다이렉트로 기록되는 거예요. 이걸 대리제도 불러요. 그래서 여기 대리 앞에 사실은 뭐가 생각된 거냐면 직접이라는 말이 생각된 거예요. 직접 대리. 그런데 이 대리제도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예요. 18세기 이전까지 서양의 법학에서는 대리제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직접 의사표시하고 본인이 직접 얼굴 맞대고 말하는 사람께 효과를 받는 거지. 얼굴도 모르고 그러는데 왜 직접 그걸 받느냐. 그럼 항상 서양 어떻게 했냐. 18세기 전까지는 요게 본인이고 요게 대리인이고 요게 상대방이라면요. 얘가 대신 의사표시해요. 그럼 그 의사표시 효과가 얘한테 기속되는 거야. 얘한테. 그래서 다시 얘가 넘겨주는 거야. 이렇게 넘겨주는 거지. 본인과 상대방은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의사표시 적을 때 직접 다이렉트 연결을 안 시켜줬다고요. 이 간접 대리라 불렀던 거야. 이거를 2000년을 사용했어. 근데 18세기 되었고요. 이 다이렉트로 행위는 얘가 하지만 얘한테 지속됐다 넘겨주는 것이나 직접 연결을 안 시키면 안 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이 대리제도가 등장한 이유가 뭡니까? 18세기 산업혁명에 성공하면서 대기업이 필요해, 대기업이. 근데 내가 삼성에 이 아무개였는데, 현대 정 아무개였는데, 내가 능력이 뛰어나지만 모든 사람 직접 만나서 현대 이름으로 삼성을 계약 맺을 수가 없잖아. 각종 지사장, 사장단들한테 뭐 주는 거야? 대리권 주는 거야. 내가 나가서 삼성 이름으로, 현대 이름으로 계약 맺어라. 효과는 직접 우리가 받을 테니까. 이게 안 되면 대기업 운영이 불가능한 거야. 만약에 옛날 18세기 전까지 일단은 이렇게 의사표시에 이렇게 효과를 발생한다면, 얘가 퇴사해버리면. 이렇게 직접 연결되는 방법이 없잖아. 이래갖고는 대기업이 불가능한 거야. 대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리제도가 만들어진 거야, 이게. 대기업 때문에. 그래서 각종 사장단, 지사장, 은행 지점장 이런 사람들 다 대리인이에요. 다 대리인이에요. 은행 이름으로, 회사 이름으로 직접 뭐 하면 퇴사하더라도 효과 직접 본사한테 계속되는 거지, 이렇게요. 이것 때문에 대기업이 가능한 거다. 대리의 인정 이후에는 대리는 두 가지 대리가 있어요. 자, 능동대리, 수동대리가 있고 대신 받아주는 거, 대신 의사표주는 거. 또 하나는 임의대리라는 것이 있고, 대리에는 많이 쓸 용어예요. 하나는 법정대리라는 것이 있어요. 임의대리, 법정대리. 임의대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시험은 안 나와. 근데 그냥 기본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대리권이 생긴 사람. 당신에게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위임장 써주는 거죠. 본인 의사에 따라 대리권 받아서 임의대리에 불러요. 이걸 우리가 본인이 이렇게 대리권 주는 것을 수권행위 한다고 해요. 본인의 수권행위에 따라서 대리권을 발생하는 사람은 임의대리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임의대리를 인정한 이유, 왜 인정이 되는 거냐? 응? 이 임의대리 제도가 바로 사적 자치의 확장이라고 하는 거야. 사람의 내 능력 확장시키는 거래요. 내가 아무리 능력 뛰어난 대기업 총수지만 일일이 모든 사람 만나보고 삼성 이름을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각종 사장단들 다 대리인 내세워서 내 능력 확장시키는 거야. 내 능력 확대시키는 거야, 이렇게요. 대기업. 또 법정대리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서 자동으로 당연히 대리권이 인정된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 누가 있을까요? 미성년자는 만 19세 될 때까지 부모가 친권자가 법정대리한다. 법률 규정에 따라서 의사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법정대리 인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법정대리 인정하는 이유는 사람 중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 미성년자, 법원에서 선고받은 사람, 능력 떨어지는 사람들의 그 능력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능력의 보충은 법정대리, 능력의 확대는 임의대리. 그런데 대리인법도 두 가지 대리제도가 있는데, 시험 문제를 낼 때 다음 임의대리에 있어서, 다음 법정대리에 있어서, 이렇게 명칭 정확히 써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써줘. 다음 대리에 있어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그냥 대리 그러면 둘 중에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법정된 사례가 드문 거예요. 그냥 대리 그러면 임의대리 의미하는 거예요, 보통 이걸요. 근데 우리는 법정대리는 시험범위다, 시험범위가 아니다.
시험범위 아니에요. 법정들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 친족 상속법에 유언 집행자, 지정 후견인, 친족회, 부재자 재산관리인 이런 사람 다 법정 대리인들인데 다 우리 친족과 상속법에 나오는 용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대리금은 재산적 관계에서 말하는 임의대리를 얘기하는 거야. 다만 우리가 법정 대리는 미성년자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그냥 대리금은 임의대리 의미하는 거예요. 네. 이건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야 이거. 그래서 사람들이 교과서에 보면 법정 대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하고 쭉 이렇게 나열하는 데가 전혀 논할 필요 없어. 우리는 무조건 대리금은 임의대리 의미하는 거. 미성년자의 부모 법정 대리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자 그런 얘기인데 자 이제 어디를 넘기시냐 그런 얘기들 서론에 쭉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94쪽에 보면 3번 봐보세요. 94쪽 3번. 대리와 다른 건 그냥 재미삼아 읽을 거예요. 대리와 구별되는 제도 중에 사자와 대리는 다르다. 대리인과 사자는 다르다. 뭐가 다를까요? 사자는 본인이 의사결정을 해요. 본인이 의사결정한 것을 의사결정한 게 없어. 의사결정한 것을 얘가 전달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우리가 대리권 중 대리는요. 본인이 설정한 것이 아니라 대리인 자신이 의사를 결정할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나누는 거예요. 이 사람은 대리 될 것이냐 사자 될 것이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자재부장이에요. 내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이야. 김 부장 부산 출장 가서 박사가 만나서 얘기 들어보고 이 계약을 맺을 게 좋을지 안 좋을지를 박사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하고 와. 대리권 준 거야, 안 준 거예요? 준 거예요. 김 부장 출장 가서 이렇게 전하고 와. 내일 모레까지 뭐뭐 하지 않으면 이게 못 맺겠다라고 전하고 와. 출장 가고 우리 사장님께서 내일 모레까지 뭐뭐 하지 않으면 이게 못 맺겠답니다. 그 사람 사자였어요? 대리인이었어요? 사자였잖아요. 보세요. 의사결정 자격을 줘버리면 대리인이고 본인이 의사결정한 것을 전달만 하는 사람은 사자고. 이거 갖고 나누는 거야. 의사결정 있느냐 없느냐. 이거 하나 정도. 나머지 재미삼아 읽으면 되고 교재연장 95쪽에 보면 대리인과 본인의 관계란 말이 나오죠. 아직도 시험 문제는 안 들어왔어. 왜? 이 앞부분에 보면 법조문이 소개가 됩니까? 판례가 소개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럼 이런 데 학문적인 파트야.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대리 들어가면서 한두 가지 이렇게 내가 좀 주변을 좀 본 것 뿐이지 어느 파트 읽을 때 법조문도 안 나오고 판례가 안 나오면 거기는 논할 필요 없어. 왜요? 올해도 32회 때도 40문제 중 36문제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라요. 판례가 없는데 무슨 판례에 따르라야. 판례가 있어야지 판례에 따르는 거지. 그러니까 판례가 없는 부분은 거의 시험은 출제되지 않아요. 여기 뭐 법조문이 소개합니까? 판례를 소개합니까? 그냥 용어들 몇 가지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대리권이 많이 나오죠? 대리권. 그 옆에 백지에다 뭐 그림을 하나 그릴 거예요. 대리에서는 등장인물 3명이 나와요. 그림 그릴 거예요. 제가 옆에 그림 그려놓으세요. 항상 대리를 배울 때는 그림을 연상하면서 보셔야 돼. 대리에서는 이 본인이라는 사람이 나와. 본인. 제가 앞으로 이제 본인은 맨날 갑이라고 그럴 거예요. 본인. 그날 대리인 나와요. 대리인 등장. 대리인. 이 대리인과 거래하는 사람을 내가 상대방이라 부를 거예요. 이 등장 3명이 나와요. 병이라 그럴 때 이렇게요. 이 3명이 등장하는데 이때 대리권 준 본인과 이 대리인 사이의 관계, 얘네 둘의 관계를 법률용어로 대리권이라 불러요. 대리권 관계라 불러요. 근데 관계 생략하는 거예요. 나가서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본인을 위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인 나가서 본인을 대신해서 각종 계약 맺고 의사표현한 것을 이거를 대리행위라 불러요. 대리행위. 법률용어예요. 법률용어. 대리행위. 또 대리행위 관계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얘가 대리행위하면 계약 맺으면 모든 효과는 직접 다이렉트 누구한테? 본인에게 기속한단 말이에요. 그럼 대리인 상대방과 본인 관계를 이거를 대리 효과라 불러요. 관계. 근데 관계자 다 붙었으니까 촌스럽다고 관계 다 빼는 거 아니죠? 근데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 요게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 쓰기로 하는 용어 약속이에요. 시험 출제위원들은 친절하다, 친절하지 않다. 시험도 한번 다 알아. 이 법률학자들은 구구학자가 아니야. 친절하지 않아. 지들 쓰는 대로 막 써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내나 보세요. 본인과 본인 값과 대린 을 사이에 있어서 다음 중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그렇게 친절한 경우 참 드물어. 그거 묻고 싶으면요. 다음 대리권에서 맞는 것은 틀린 것. 대리권의 말이 떨어지면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묻는 거야. 본인 값과 대린 을의 관계를 묻는 거야 지금부터. 얘네 둘의 관계를 묻고 싶어. 대린 을과 상대방 병 사이에 이렇게 길게 안 써. 다음 대리행위에 있어서 이 말 떨어지면 누구와 누구 관계를 묻는 거야. 대리행위라는 말 떨어지면 대리 을과 상대방 병의 관계를 묻는 거야. 대리 나가서 본인을 대신해 계약을 맺었는데 상대방 병과 본인 값 사이에 이 길게 안내. 이거 보시면요. 다음 대리 효과에 있어서 이 말 떨어지면 이거는 상대방 병과 본인 갑의 관계를 묻는 거구나. 고유명사야.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 이걸 대리의 뭐라 부르냐? 대리의 삼면관계라 불러요. 이 교재가 참 잘 돼 있는데 이제 이 문제 받을 거예요. 잘 돼 있는데 이 그림이 없어. 가장 중요한 용어.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 그러면 뭐 대리권의 말이 떨어졌어. 2절 보세요. 대리권의 말이 떨어졌잖아. 이거 고유명사잖아. 대리권이 한 마디 떨어지면 뭐가 생각나야 돼? 법용어잖아. 대리권. 이건 본인과 대리인과의 관계를 묻는 거구나. 다음 대리권 이 말 떨어지면 이 그림은 생각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 이거 묻는 거야 지금 이거. 대리권 한 말 떨어지면요. 누가 누구의 관계? 본인과 대리의 관계. 나머지 그걸 생각할 필요 없잖아. 본인 갑과 을 관계. 근데 요거 이제 그 전에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 법대 학생이거나 뭐 90 몇 점 맞은 법원지 검찰직 애들은 막 90 몇 점 맞아야 돼. 막 커트라인 막 88점 막 이렇게 끊기 때문에. 대대 같으면 이런 이론 파트 굉장히 중요시여겨요. 근데 우리는 팔려면 이론 나오진 않는데 이걸 정치로 배우려면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시간 되고 배우려면 본인과 대리인 사이 관계 대리권에 보는 대리권의 의, 개념. 대리권 말 뜻이 뭔가 이걸 배워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우려면 그러니까 본인과 대리인 사이 관계 대리권이라고 부르는데 대리권 발생원이. 대리권이 왜 발생하는가? 발생원은 두 가지가 있죠. 본인의 수권행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리권이 발생하면 이민대리. 본인의 의사 관계 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 발생하면 법정대리. 예를 들면 대리 발생했다면 대리권의 범위. 나가서 얘가 대리권이 생겼다면 나가서 본인을 대신해서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겠는가?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는 거냐? 그 범위는 어디까지냐? 이걸 배워야 돼. 네 번째는 대리권의 제한. 그럼 때에 따라서 대리권이 있더라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대리권 행사하지 말아라. 응? 본인을 위해서. 대리권 제한 사유는 뭐가 있는가? 이런 걸 배워야 돼. 예를 들면. 응? 그럼 언제 대리권 발생하면 대리권 소멸사는 뭐가 있는가? 대리권 소멸사는 뭐가 있는가? 어떻게 대리권 소멸하는가? 이 5가지를 배워야지 이게 이 논리적으로 배우는 거야. 근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우기엔 너무 시간이 걸린다는 거 우리는. 그럼 저는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 시험에 늘 나오는 부분, 우리 시험에 좋은 점 뭐예요?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에 좋은 점. 40문제 중에서 36문제는 늘 예상치던 부분에 나와요. 늘 나오는 부분에 나와. 어느 선생님이 쪽집게래. 100선 문제에서 다 맞췄대. 대한민국 민법 시험에 다 맞춰. 왜? 그 정도 있거든. 나오는 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아무 데나 막 나오지 않아. 늘 나오는 부분이 거의 정해져 있고 세 부분, 네 부분만 이런 데도 나왔네? 이 정도는 늘 나오는 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좋은 점 그거. 어디가 나오는지가 정해져 있다. 예측 못한 데 나오지 않는다. 거의. 나쁜 점은요. 중개사 민법 시험에 나쁜 점. 시험장 갔더니 정말 나온 데 나왔어. 이거 나온 데 선생님이 막 맨날 거품 불었는데 진짜 나왔어. 정답을 못 고르네. 이게 나쁜 점이야.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늘 예상된 분 나오지만 지문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려운 시험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2차 시험은요. 뭐 세법 시험에서 뭐 지적법 시험에서 요거 지목 나온다. 요거 나온다. 선생님 별세가 찍었는데 나오면 100% 맞추거든요. 왜? 단순 암기니까. 근데 민법은요. 나온다는 부분을 정해줘서 거기 나와도 틀려. 2번도 정답 같아. 3번도 정답 같아. 3번을 고르면 2번이 정답이고 2번을 고르면 3번이 정답이고 무슨 둘 중 하나 찍으면 이게 비싸 이름 막 가는지 몰라. 나쁜 점은 그 수준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외우지 말고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시험 문제 거리는 여기예요. 여기가 시험 문제예요. 여기만 보는 것처럼요. 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그 이론전이 필요 없고 보세요.
96쪽에 보면, 내가 자꾸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저랑 앞으로 공부하는 방식을 같이 보려는 거야. 여기 보면 무슨 얘기가 쫙 나오지만, 뭐가 없어요, 지금. 96쪽에 보면. 법조문 소개가 없잖아요. 뭐가 없어요? 판례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시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학문적, 이론적 부분을 논리적으로 배울 때 이게 필요하지만, 시험엔 필요 없는 부분이야. 바로 들어가서 3번에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제목에다 별표 3개 쳐놓으세요. 뭐 두 문제 보세요. 28에, 29에, 31에. 작년 빼놓고는 나왔잖아요. 다. 여기 맨날 나오면 여기 물어. 그럼 영시험장 갔는데 32에 안 나왔지만 30에 나오면 또 여기 물어요. 여기. 정해져 있어요. 여기가 판례가 쏟아지거든. 판례가 쏟아지는 것만 볼 줄 알면 돼요. 별표 3개 했는데 첫 번째 논점이에요. 자, 10분 쉬었다가 여기로 들어갈게요.